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제가 먹거리 엑스파일을 진행해서 꼭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세상에서 제일 치사하고 나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먹는 것 갖고 장난치는 일입니다. 그것도 우리 아이들이 먹는 음식 갖고 장난치는 일이 가장 치사하고 나쁜 일입니다. 오늘 동아일보 이 기사로 시작합니다. 함께 보시죠. 아이들 급식 장난치는 어른들, 가짜 참기름에 상한 달걀에 가관입니다. 급식 비리 파문을 일으킨 충암 고교 사태, 많은 학부모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충암고 사태 말고도 7월 대구에서는요, 폐기해야 할 달걀 8톤으로 아이들에게 달걀찜, 달걀탕, 달걀말이, 수제 돈가스를 만들어서 납품한 업자들이 있었고요. 올해 5월 서울에서는 가짜 참기름을 학교 급식 식자재 공급업체 등에 판매한 제조업자가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충암교에서 아이들의 증언이 점점점 나오고 있는데 학교 급식 먹고 배탈 났던 적도 있었다. 이런 아이들의 증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한국일보 정치면의 주인공은 홍준표 지사입니다. 검찰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홍준표 측이 1억 원 누가 대신 받은 걸로 하자라고 3차례나 회유했다. 그렇습니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지사 측이 1억 원 전달자로 지목된 윤숙모 전 부사장에게 3차례 회유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제 경남도 국감 현장에서 홍 지사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 기사들 오늘 자세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전해드리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 1면인데요. 감청영장 집행에 협조 않겠다라고 밝혔던 카카오톡이 감청영장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감청영장은 모바일 메신저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일정 기간에 특정인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당사자 동의 없이 파악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피파 회장에 출마한 정몽준 대한축구협회 명예회장, 피파 윤리위 청부업자로 전락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정몽준 대한축구 명예협회장이 자신을 조사하는 피파 윤리위원회에 대해서 이건 청부업자로 전락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내가 피파 내부의 핵심을 정면으로 비판해서 청문회를 열고 19년 자격정지라는 제재를 주려고 하는 정치적인 꼼수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과연 피파 회장을 향한 정몽준 회장의 도전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인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밝힌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고용주 이사장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형된 공산주의자다. 그리고 사법부에 김일성 장학생이 있다. 이렇게 밝혀서 어제 이 청문회를 방북해 한 국정감사였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잠시 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사진이 조금 그러네요. 다음 신문입니다. 서울신문 1면입니다. 영화 예고편 사진이 아닙니다. 실제 사진입니다. 아폴로 프로젝트 사진 만여 장이 처음으로 공개가 된 건데요. 사람을 달에 보내겠다. 아폴로 프로젝트에 참가한 우주인이 촬영한 사진 만여 장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971년 달에 착륙한 아폴로 15호의 우주인 성조기를 꼽는 모습, 그리고 지구 적에도 비행 임무를 수행했던 아폴로 9호의 데이비드 스콧이 우주선 밖에서 우주 비행선을 수리하는 모습, 그리고 우주선에서 생활하는 동안 면도하는 모습 등등이 공개가 됐습니다. 꼭 영화 같은 사진들 보기만 해도 멋있네요. 다음 신문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 마지막, 박용석 만평입니다. 매년 바뀌는 입시 제도라는 풍랑 위에 앉은 우리 아이들, 그런데 여기에 급식 비리까지 맞았습니다. 이러니 저절로 아이들의 입에서는 헐이 아니라 헬, 지옥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 이 충암고에 점점점 더 드러나고 있는 급식 비리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회 이슈들 다양하게 준비됐습니다. 오늘도 돌직구쇼는 여러분을 위한 쇼입니다.
만든 돌직구 신문의 첫 번째 기사는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 뉴스를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중에 첫 번째입니다. 홍준표 지사인데 홍준표 지사의 말풍선에 어허참이 쓰여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어허참! 답변을 할 기회를 주셔야죠. 위원장님, 부지사님께서 저한테 어허참. 예. 이렇게 잠깐 얘기하셨어요? 계시고요. 우리 진선 아니, 위원님께 잠시 제가 지금 어린 듣고 여자 계시고, 우리 있으니까 진선 위원님이 말씀하세요. 예. 사과하세요. 기사님, 뭘 사과를 합니까? 내가 잘했다고는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시비 거는 것도 잘못된 시비가 아니고 좀 질문하실 때 제대로 공부하시고 제대로 근거를 갖고 질문하십시오. 어허참. 네, 홍준표 지사 어제 경남도 국정감사에서 답변 태도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허참, 요거 참 좋아하시네요. 저희가 영상으로 구성해 봤는데 어제 경남도 국정감사장에서 야당 의원을 향해서 어허참 하니까 진선미 의원이었죠. 지금 나를 어린 여자로 취급하느냐 이렇게 발끈했는데 그 뒤에 곧이어 방송된 방금 화면은 지난 경기도 경상남도 의회의 이 도의회 질의에서 어허참 홍준표 지사가 또 한 번 하는 모습이었는데 정석희 위원님 이게 보니까 약간의 말버릇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어허참이. 그런데 이제 20대 후반부터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국회의원을 30대 후반부터 했나요?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굉장히 높은 자리에서 그 지휘를 하고 통솔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랬던 것이기 때문에 예. 저런 입버릇이 이렇게 해서 고쳐질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사람들과 수평하게 소통하는 그런 식으로 생활을 못 해봤기 때문에 저렇게 분명히 어려운 국민 대표가 있는 예. 자리에서도 그런 본인의 어떤 버릇이 그대로 튀어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게 말버릇인지 아니면은 권위주의적인 그런 생각에서 나온 것인지 다시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영상 한번 잘 보시고 이게 과연 말실수, 말버릇인지 아니면은 권위주의인 것인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들어보시죠. 어허참! 답변을 할 기회를 주셔야죠. 위원장님, 부지사님께서 저한테 어허참. 예. 이렇게 잠깐 얘기하셨어요? 계시고요. 우리 진선 아니, 위원님께 잠시 제가 지금 어린 듣고 여자 계시고, 우리 있으니까 진선 위원님이 말씀하세요. 예. 사과하세요. 기사님, 뭘 사과를 합니까? 내가 잘했다고는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시비 거는 것도 잘못된 시비가 아니고 좀 질문하실 때 제대로 공부하시고 제대로 근거를 갖고 질문하십시오. 어허참. 자, 임미선 변호사님. 어허참, 이거 말버릇입니까? 아니면 권위주의적인 그런 잘못된 태도입니까? 권위주의적인 태도가 몸에 밴 상태에서 나온 말버릇이죠. 아, 그게 복합적이군요. 네, 예. 하이브리드죠. 두 개를 합친 거죠. 그러니까 저도 저런 경우를 좀 많이 겪는데요. 이게 좀 권위주의적인 곳에서 있었던 사람들, 저분은 이제 특히 검찰로를 시작했고, 뭐 조폭을 다뤄서 되게 유명해졌었잖아요. 모래시계 네. 검사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를 기로 누르는 것이 익숙한 삶입니다. 예. 먼저 기상부터 해서 기선제압부터 들어가는. 근데 이제 저런 태도는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태도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분명히 국정감사의 대상자로 나왔으면은 의원을 동료, 과거는 후배 의원일지 모르겠지만 동등한 관계로 봐주고 서로 존중을 해야 되는데 어디 새까맣게 어린 여자 후배가 나한테 감히 약간 그러니까 스스로도 실수라는 걸 느꼈으니까 뒤에 어허참을 민망하니까 한 번 더 붙이면서도 어투는 굉장히 낮아졌잖아요. 예. 마치 말버릇인 양 어허참 한 번 붙이면서도 네. 이미 많이 순화가 됐죠. 근데 예. 자기도 실수라는 걸 알았던 겁니다. 진선미 의원이 위원장님 지금 홍준표 지사가 저한테 어허참 했어요. 바로 일렀는데 박윤진 전 대변인 어떻습니까? 홍준표 지사는 어쨌든 설전을 여러 번 했어요. 예. 기억들 하시죠? 이해찬 총리한테 2006년도에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브로커하고 놀아놨잖아요. 내가 언제 놀아놨어요. 뭐 이러면서 서로 버럭버럭 지르던 장면 예. 하실 거예요. 의원 될 때는 대한민국 총리에게 그렇게 함부로 말 섞어가면서 막 공격하던 사람이 이제 공격을 당하니까 어참까지 동원을 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의원들이 여러 가지 불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단순히 이제 말 문제가 아니라 임수경 의원이 야당에 임수경 의원이 한 112건 정도의 국감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한 20개밖에 답을 안 하고 나머지는 그냥 꽁꽁 먹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까지 보면 그 부실한 국감 자료를 제출하고 그리고 또 답변하는 태도는 또 이제 저러시고 이러니까 의원들이 이제 야당 의원들이 특히나 발끈하고 공격적인 태도를 취했던 것 같습니다. 예, 안녕원 전 의원님. 예전에 당 계실 때 같은 당에 있었던 홍준표 의원을 보면은 어허참이라든지 아니면은 피감 기관의 기관장으로 지금 나왔는데 국감 자료 제출한 것이 방금 박용진 전 대변인 말했던 것처럼 112개를 요청했는데 22개만 제출을 한다는 등 어떻습니까? 일단 뭐 소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옛날에 사실 홍준표 지사가 선수에 비해서 나이가 많지가 않아요. 지금 한 60 정도밖에 안 됐지요. 그런데 50대 때도 보더라도 굉장히 노인들이 쓰는 멘트를 많이 씁니다. 그래요? 상당히 어르신들 쓴 표현이에요. 예. 사실. 어릴 때부터 영감 소리를 정치인들이 보통 젊은 표현을 쓰려고 하는데 네. 굉장히 그런 표현이 익숙한 것 같다는 느낌 받았고요. 그런데 이제 본인은 굉장히 이제 아까 나온 이야기지만은 일단 상대방을 무시한 태도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도의 의원에게 공부 좀 하시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넌 공부를 안 한 속된 말은 무식한 사람이다. 이걸 역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거든요. 예. 무시하지 않은 그 이야기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 현역 의원들 앞에서도 저 태도는 뭐 후배들 아니냐. 너네들 제대로 공부하고 왔어? 우리 경남 도정에 대해서 뭘 알아? 아는 게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기관장들 태도가 자기 부하 직원들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게 맞받아치면 부하 직원들 속으로 박수 치거든요. 네. 야, 우리 기관장 역시 멋있다. 그런데 기관장 고개 숙이면 왜 저래? 이 부분도 분명히 의식했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네. 지방자치단체장은 중앙정부표를 의식할 이유가 없습니다.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저기서 뭐 야당이 막 받아치는 것 같고요. 제가 지난번 이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만 저기 기관장들, 국가한테 기관장의 태도가 각양각색입니다. 아마 언론에서 그걸 분석하면 좀 재밌을 텐데 예. 제가 봤던 참 저렇게 할 수도 있구나 하는 기관장, 장관 한 분. 일단 지적이 한마디 딱 들어오고 이제 뭘 이제 잘못했다 지적하면은 고개를 한번 탁 숙입니다. 저희들이 미처 몰랐던 것을 이렇게 지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바짝 엎드려 형. 네. 일단은 엎드린 거예요. 납작 저희들이 엎드려요. 미처 몰랐던 것을 예. 이렇게 지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당장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 몰랐던 걸 지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데. 그럼 이제 보통은 답변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들이 사실 모르는 질문 의도적으로 합니다. 예. 아는 질문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장관들은 업무 파악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도 몰라요, 진짜. 뒤에서 쪽지가 날아옵니다. 그럼 네. 고개 돌리다 바빠요. 뒤 쪽지 날아오는 기다리느라고. 예. 그런 사람도 있고. 방금 이제 홍준표 지사처럼 아예 받아치는 버럭형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이제 국회에서 또 혼이 나지요. 예. 혼이 나니까. 그래서 뭐 장관들이 이제 과거에 정부 청사가 광화문에 있을 때는 마포대교를 건너서 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마포대교를 건너서 청사로 돌아갈 때 다시는 내가 여의도 땅에 안 온다면서 침을 뱉고 간다는 이야기가 그런 농담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홍준표 지사 얘기 나와서 말인데요. 사실은 고 성완종 회장으로부터 홍준표 지사가 1억 원을 전달받았다. 그리고 돈 전달자로 지목된 윤숙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 이 논란에서 홍준표 전 지사는 아직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제 검찰이 박용진 전 대변인 홍준표 지사 측에서 1억 원을 내가 받은 게 아니라 누가 대신 받은 걸로 하면 안 되겠냐 라면서 돈 전달자인 윤숙모 전 부사장에게 3차례나 회유를 했다라는 정황을 지금 강하게 밝혔는데 어떤 내용이죠? 이런 경우를 두고 참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어참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 국감의 자료는 부실하게 제출하고 증인을 회유하는 건데 꼼꼼하게 시도했다라고 하는 게 이번 어제 검찰이 제3차 공판 준비기일에서 전격적으로 공개한 내용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윤숙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은 돈을 홍준표 지사에게 전달한 걸로 이제 되어 있는 분이죠. 본인이 그걸 했다라고 이미 시인을 했고요. 그런데 홍준표 쪽에 사람을 보내서
홍 지사 측이 돈 전달 지수를 막으면서 3차례 회유를 했고, 이에 윤 씨가 스마트폰에 남긴 녹음 파일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공개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홍준표 지사는 저렇게 당당하고 국회의원들에게는 뭐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실제로 뒤에서는 자신의 범죄 행위와 관련해서 유리한 증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계속 사람을 회유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윤 씨가 제대로 이제 하지를 않자 또 다른 어떤 청와대 전직 그 정무비서관까지 동원을 해가면서 그 사람이 그 회유에 또 나서도록 하는 이런 상황까지 전체를 지금 검찰이 파악을 하고 어제 이제 공개를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정도 되면 사실은 검찰에서 구속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예. 왜냐하면 우리 검찰이 보통 구속 수사를 할 때 2가지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예.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요. 경남지사, 홍준표라는 사람이 도망가지는 않겠죠. 도망가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렇게 꼼꼼하게 본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조작하기 위한 노력을 한 거를 검찰이 알았다면 예. 이거는 즉각 구속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제가 사실은 뭐 법은 잘 모릅니다만 그 정도는 상식 아닌가 싶어서 그 말씀도 드립니다. 예. 우리가 이제 올 상반기에 홍준표 지사 얘기를 많이 다뤘는데 그 홍 지사가 사람을 보내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한테 회유 시도를 했다는 얘기는 많이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저께 나온 것은 검찰 최초로 그 물증을 제시한 거고요. 그것을 아마 이제 우리 그 윤승모 그 경남기업 부사장 같은 경우는 기자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런 돌아가는 사정을 아니까 이제 스마트폰을 눌러서 녹음을 했고요. 그걸 이제 제출을 했는데 없다 소문만 있었는데 이번에 드디어 이제 있는 것이 드러났고요. 네.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제일 첫 번째 3번째 차례 있었는데 첫 번째에 그 진술 시도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 시도를 실어한 보면은 그 경남소재 대학 총장 업무실을 보내가지고 한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그 진술 내용이 어떻게 하라는 게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는 그 홍준표 지사가 뭐 예를 들어 쇼핑백에 돈을 넣어서 뭐 의원회관에서 받았다 아니다 하는 내용이 전혀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진척 전달받지 않았으면 그렇게 구체적인 사항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보도되지 않은 상황까지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걸 보면은 분명히 확실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고요. 어저께 그 홍 지사가 그 마지막에 국정감사에서 뭐 나도 국회의원 해봤는데 네. 뭐 야당 의원들 너무 그러지 마시라. 내년에 또 뵙겠다. 이렇게 국정하면서 뵙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상황이면 내년에 국감을 또 뵙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과연 성완종 전 회장으로부터 홍준표 지사가 1억 원을 받은 것이 사실인지 검찰의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검찰의 수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참이네요. 두 번째 국감 뉴스입니다. 만나보시죠. 이번엔 박원순 서울시장입니다. 병역 논란은 정치적 음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어떤 문제가 공방이 오갔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본인이 그 주장이 옳다더라도 이 세간의 여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학적인 근거라든지 이런 걸 제시하면 거기에 계속 문제 제기를 하니까 뭐 사실 일부에서는 이거는 박원순 죽이기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사실 국가기관이 이미 뭐 일치해서 한 번도 국가기관이 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 바가 없는데 그렇습니다. 이걸 계속 얘기하는 것은 제가 묻는 거 이거야말로 정치적 오해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직 그 기일이 오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아니 10월 2일 날 발송했는데 그래 못 받아봤느냐. 아니 그게 아니라 아직 정인 기일이 오지도 않았는데 그걸 갖고 왜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정말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그러니까 사법부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 너무 당연한 일을 왜 여기 이 국감장에서 그런 말씀까지 하십니까? 왜냐?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의 병역 비리 논란과 관련된 질문이 국감에서 계속 이어졌는데요. 연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보도하지 마세요. 매사를 그런 식으로 피해가지 마세요. 정직하게 하세요. 정직하게. 아니 이렇게 일방적으로 호통치시고 그러시는 일방적인 게 아니라 사실을 얘기하는 거 사실을. 아니 사실이든지 아니든지 좀 조용조용히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저도 1000만 시민이 뽑은 시장입니다. 이 박원순 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에 대해서 증인 출석하라. 법원에서 증인 출석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이 이에 대해서 뭐 사법부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따라야겠지만
증인 출석 필요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럼 출석을 안 하겠다 뭐 이런 말입니까? 이제 아들이 지금 영국에서 유학 중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저번 재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증인이 나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알아서 그냥 먼저 나오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증인 소환장이 가야지 비로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같은 경우는 증인 소환장, 먼저 나오겠다는 이야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증인 소환장을 보냈는데 문제는 영국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소환장이 배송이 안 된 겁니다. 송달이 예. 안 됐어요. 그럼 증인 소환의 요건에 증인 소환을 제대로 된 게 아닙니다. 완료된 게 본인이 아니에요. 소환장을 못 받으면 네, 그렇죠. 왜냐하면 예. 영국 주소지를 검찰도 모르고 법원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번 재판에 서울시장 아들의 영국 주소지를 법원도 모르고 검찰도 모르는군요. 모르죠. 예. 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됐냐 하면은 박주신 씨의 국내 주소지로 알려져 있는 서울시장 공관에 보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과연 이것이 영국의 그 모처에 전달된지 여부에 따라서 증인 소환의 효력이 조금 달라지겠죠.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조선일보의 기사예요. 국감이 어떻게 아들 사위의 감사장이 돼버렸느냐. 이쪽에서는 사위 얘기, 저쪽에서는 아들 얘기로 서로 공격을 해대는데요. 저는 이 기사의 취지에 좀 100분 공감을 하는 편입니다. 어느새 그 김무성 대표의 예비 사위의 문제라든가 이것도 이제 대부분 사실 드러날 건 다 드러났는데도 분명히 어느새 사실의 문제에서 감정의 문제로 변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는데 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문제도 이미 한 차례 아닌 것이 밝혀졌는데 또다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은 국가기관이 했던 조사를 정면으로 다 부인한다는 얘기고 이쯤 되면 믿기 싫다는 얘기 아닌가 싶거든요. 예. 이건 우리가 국감에서 지금 다뤄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TPP도 가입이 돼갖고 지금 일본 기업이랑 우리가 수출 기업들한테는 아주 큰 타격이 오는 상황에서 이미 드러난 사실을 가지고 더 있을 거다라는 의혹 하나만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 저는 이거 국감에서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제 국정감사에서 나왔던 말말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말말말로 넘어가겠습니다. 만나보시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다? 변형된 공산주의자다. 이런 말 과연 누가 한 걸까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노무현 대통령은 공산주의자입니까? 민중민주주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민중민주주의는 변형된 공산주의자. 그걸 변형된 그러면 변형된 공산주의자입니까? 그 문재인 대표에게도 공산주의자라고 말한 사실이 있죠? 예. 공산주의자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자,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다르죠. 김일성 장학생이 있다는 뜻이죠. 선봉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누가 김일성 장학생인지는 아십니까? 그걸 모른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통령 나치 정권에 괴벨스가 있었다면 박근혜 정권에는 고벨스, 고용주가 있다는 말이 나오지 않게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일단은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줄여서 박문진. 박문진이 뭐 하는 기구죠? 박문진은 MBC의 대주주입니다. 네. 그러니까 MBC라는 회사를 경영하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예. MBC 이사회는 아니라 박문진에서 MBC를 컨트롤할 수 있는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주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박문진에서 MBC의 경영을 평가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박문진 이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임명을 하게 됩니다. 네. 방송통신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측에서 임명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제 고영주 현 이사장은 검사 출신입니다. 네. 검사 시절에도 공안검사, 공안 문제를 다뤘던 아주 유명했던 검사죠. 그래서 이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와서 MBC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행사하지 않을까가 굉장히 이제 야당의 아마 고민거리일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야당에서는 이른바 고영주 이사장의 뭐 버릇을 고쳐놓겠다? 아니면 뭐 어떤 그 현재 사고방식 뜯어놓겠다 이런 식의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발언 논란이 됐던 것은 2013년도에 우익단체의 신년 모임에 가서 고영주 이사장이 그 당시엔 제가 알기로는 고영주 이사장이 무슨 우익단체를 만들어서 공동대표를 했습니다. 공동대표 했는데 그 당시에 본인이 했던 발언 아마 한국사회 2년문 이런 강의를 했을 겁니다. 그때 거기서 뭐 노무현 대통령은 변형된 공산주의자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발언이 이제 지금 세간에 회자되면서 지금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도 뭐 이뿐만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도 공산주의자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뭐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거의 고영주 이사장의 사상 검증하는 그런 청문회가 돼버렸습니다. 예. 방송문화진흥회 그 국감장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제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국감장이요 고영주 씨의 그 발언 저도 부적절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감장이 왜 개인의 신상털이하는 장을 변해야 되는지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예. 아까 저는 박원순 시장에 대한 여당 의원들 국감 태도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또 야당 의원들이 김무성 대표의 예비 사의에 대한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또 고영주 씨에 대한 저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하고 많이 정말 논의할 게 많습니다. 국감에서.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의원들도 문제가 있지만요. 제가 자꾸 언론도 좀 탓하고 싶습니다. 언론에서 정말 많은 국회의원들이 보좌관들이 한 달, 몇 달 전부터 국감 준비합니다. 소식지를 하기 위해서. 그건 언론에 안 나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그런데 이렇게 방금 무슨 뭐 이장우 의원 누굴 공격하자 그건 TV 하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거기에 쏠릴 수밖에 없어요. 언론에 한번 노출되고 싶은. 제가 옛날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보좌관 뽑을 때 보좌관들이 저는 전에 모셨던 의원님을 몇 번 언론에 노출시켰습니다. 예. 이것이 이력이 되는 게 국회 여의도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들은 거기서 한 번이라도 튀고 싶고 언론에 나오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면 성실하게 준비한 국감 내용 보도가 안 됩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을 아주 신랄하게 아주 매서운 말로 정말 시중에 할 수 없는 걸 공격하면 그 언론에 떠요. 그러니까 그렇게 쏠리는 겁니다. 아니, 그 좋은 말씀이신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고영주 이사장 문제로 다시 돌아오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공안통 검사가 임명되는 것이 과연 적격한 것인가의 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 MBC 정도의 이 공중파 방송국을 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박문진 이사장의 그릇된 사상이랄까요? 아니면 그릇된 뭐랄까요? 사고방식이랄까요? 그런 것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는 것이 부적절한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저는 안영환 전 대변인이 말씀하신 한 개인에게 너무 집중하지 말자라고 하는 말에는 100% 공감. 네. 그리고 저는 야당이 주로 그렇게 합니다만 5.16 이거 쿠데타입니까 혁명입니까 그런 것도 잘 안 물었으면 좋겠어요. 뭐 쿠데타는 범죄잖아요. 하면 안 되는 거. 그걸 자꾸 그냥 확인하고 하려고 하는 이게 너무 좀 안 좋은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진짜 어허참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우파에는 괜찮은 사람이 없어요? 방송사 공중파 방송사를 관할할 만한 공인의 자격을 갖춘 만한 사람이 없나요? 예. 굳이 공안 검사로 세상을 당신 공산주의자. 이 사람은 아니고 사람을 공산주의자인 사람과 공산주의자가 아닌 사람으로만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예. 오죽하면 새누리당의 이재우 의원, 예. 김문수 의원, 전 경기도지사 이분들은 전향한 공산주의자입니다. 아, 다 공산주의자군요. 그러니까 예. 딱 보고 또 김진 앵커 딱 보니까 공산주의자구만. 네. 왜요? 주로 왼손으로 멀었잖아. 이렇게 하는 저런 수준의 사람이 이런 중요한 공직에 앉아 있도록 하는 게 예.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상당히 안 좋게 만드는 거 아니겠느냐. 예. 우파에도 괜찮은 사람 많다. 그런 분들, KBS 출신의 이런 분들. 응? 예. 그래서 그렇죠. 공중파의 정확한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이분 보니까 뭐 괴벨스, 뭐 전신선영을 한 이근한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던데 제가 볼 때 박홍 전 서강대 총장 94년도에 우루과이 라운드 반대 막 데모가 많이 벌어지니까 거기에다 대고 우루과이 라운드 반대 데모에는 배후에는 주사파가 있다. 주사파의 배후에는 김정일이 있다. 이래가지고 세간에 시끄럽게 만들어서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고해성사로 들었다. 아니 사제가 신부님이 고해성사로 들은 걸 발설하시면 되나요? 이래가지고 또 논란 일으켰던 분이 계신데 그분하고 좀 비슷하신 것 같아요. 저는 저분이 박문진 이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아니라 방공문화진흥회 이사장님 혹은 공산주의 감별 연구소장님 이 정도 하셔야 될 분이 왜 저기 와가지고 저러고 계시나 이런 답답한 생각이 들고요. 하나 더 제가 말씀드리면 성실하게 준비한 의원도 필요하다. 그 조명이 좀 돼야 된다 얘기하셨는데 제가 한 명만 소개를 할게요. 정호준 새정치연합 의원이요. 이런 얘기를 밝혀냈네요. 고영주 이사장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교육부 산하 사학분쟁 조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김포대학 임시이사 선임에 관여를 했습니다. 근데 임기를 마치고 2013년 대법원에 김포대 소유권 분쟁 소송을 맡았습니다. 현행 변호사법 위반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 그러니까 이분이 공산주의 선별 능력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아주 기본적인 도덕적인 그
기준은 좀 어기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을 야당에서 또 지적을 한 오늘 겁니다. 한겨레 신문에서요. 잠시만요. 한겨레 신문에서 이 고영주 이사장에 대한 사진을 보도했는데 아까 저희가 친문 읽어주는 남자 때 사진이 잠깐 스쳐갔는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사진일 것 같아서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사진만 보면 마치 고영주 이사장이 어떤 욕설을 한다거나 그런 감정적인 것을 표출하는 사진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한겨레 신문에서 우연치 않게 게재된 사진일 뿐이고 안경을 올리는 사진이다라는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정승희 위원님, 사법부에 김일성 장학생이 있고 대선 때 문재인 대표가 공산주의자인 거를 대부분 국민들은 몰랐을 거다. 알고 찍은 사람들은 이적 행위자다. 그러니까 아까 뭐 박홍 신부가 고해상서에서 들은 걸 가지고서 뭐 누구의 배후에 누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고영주 이사장 같은 경우는 검사를 하면 공안 검사를 하면서 남의 이제 사상털이 소위 말해서 생각을 많이 봐서 이제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분 이력을 보니까 물론 검사 출신인데 서울대 화공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과 출신이라 이게 좀 답이 분명하죠. 이거 아니면 그렇죠. 저거 아니면 맞아요. 이거 아니면 저거 아니면 흑백 뭐 이게 A 더하기 B는 뭐 이렇게 나오는 그런 식의 어떤 사고방식이 좀 깊이 들어가서 그런 분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으로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안이라는 건 우리도 불교에서 여러 가지 사안을 다룹니다만은 무슨 이런 얘기하면은 너는 어느 파지, 저런 얘기하면 너는 뭐 어느 파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좀 좋아하는 말인데 사람은 자기뿐만 아니라 남의 모호함도 견뎌야 된다고 합니다. 사람은 일도 양단식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 없고요. 사람이라는 게 또 계속 나이와 환경과 어떤 상황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재단 이념을 갖다가 자신이 알고 있는 신념 체계, 그것도 과거의 어떤 세계관으로 형성된 신념 체계에 가지고 남의 생각을 그럼 재단한다. 그것도 함부로 재단한다. 그것도 굉장히 권력을 가진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위험한 것 같고요. 더더욱이나 이분이 방문진이라는 MBC라는 중요한 우리 공중파의 매체를 경영을 관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과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에 대해서 많은 언론, 특히 진보 매체에서 좀 그만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문제로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이제 와서 이 사람이 일을 잘했느냐 못했느냐와 무관하게 또 그거와 무관하게 또 너의 생각이 네가 남을 이렇게 함부로 재단하니 그것 때문에 물러나라 하는 것도 이 맞는 건지. 아니 근데 입을 다물고 계시면 모르는데 계속 다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을 하고 다니시니까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까? 착각해야 되는 게 이건 청문회장이 아니에요. 고영주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되느냐 마냐를 놓고 한 청문회장이 아닙니다. 현재 이 방송문화진흥회 일을 잘하고 있느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의원이 따지려면은 고영주의 사고가 이랬다. 그럼 이런 사고가 MBC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MBC가 잘못된 방향을 끌어내지 하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지적해야지. 그건 지적하지 않고 너 과거 이 말했지 저 말했지는 청문회장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무슨 변호사법 위반으로 이 사람이 뭐뭐 했다. 이건 청문회장에서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과거 변호사법 위반한 게 지금 업무 무슨 연관이 있다. 그래서 그것이 업무에 영향을 미쳤다면 비판하는 막장 옷을 벗고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당이나 여당이나 아까 박원순 시장 다시 이야기만 아들 이야기도 자 그것이 현재 서울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김무성 대표의 예비 사이가 김무성 대표의 업무에 영향을 이 문제를 지적한다면 누가 국민이 수용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미 다 임명되고 뭐한 사람을 가지고 너 과거에 했던 말 가지고 그건 굉장히 시간 낭비고 국감장이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돼요. 방문진 이사장 자리도 청문회를 거칩니까? 안 거칩니다. 안 거칩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과거에 했던 발언이 현재 업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것을 찝어내서 비판을 하면 누구나 수긍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너 과거 이 말 했으니까 너 나쁜 놈이야. 이건 아니다 이거죠. 저는 지금 깜짝 놀란 게 이 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의견이 저랑 안영환 의원이랑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제가 대변인처럼 제 생각을 다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아까 좀 말씀을 잠깐 언급을 주셨는데 우리가 어제 다루려다가 못 다뤘던 아이템이 그 이순진 합창의장에 대해서 그 청문회에서 5.16이 쿠데타냐 아니냐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가지고 문재인 대표가 먼저 질문을 하셨던데 7분을 다 보냈더라고요. 청문회 자리가 사상 검증 시간인가? 왜 지금 국감 자리가?
아니 어제는 청문회 자리예요. 예. 청문회 자리가 사상 검증 시간이니까 왜 물을 게 중요한 게 얼마나 많은데 너 좌파야 우파야 그거를 거기서 그걸 따지고 있는가 참 답답했는데 오늘도 똑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국감이라는 거는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행정부의 행동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감사하는 자리지. 당신 박문진 이사장에 임명되기 전에 이런 말 한 적 있어. 그치? 당신 우파지? 완전 꼴 보지? 이거를 묻고 있는 이게 맞는 자리인가 싶은 거예요. 더욱이나 물론 청문회 자리는 안 거치지만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는 이미 명예훼손, 허위 사실을 유포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이미 고소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검찰에서 다투면 되지. 국정감사 그 소중한 시간에 당신 이 말 했어 안 했어? 물론 이 사람이 이념적으로 편향된 사람이라는 건 누가 봐도 알겠어요. 예. 그런데 이 편향된 시각이 방송에 그대로 반영이 됐다면 그걸 가지고 다퉈야지. 네. 이 말 했어 안 했어? 무슨 개인 한풀이 하는 장소도 아니고 이걸 왜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언론적으로 그 말씀이 맞지만 박윤 대변인 개인적인 한풀이에 불과하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론적으로 그게 맞긴 합니다만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 어떤 사람이 그 회사의 CEO로 오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왜?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할 때 사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분이 저렇게 되고 나서 MBC의 인사 체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물론 그걸 제가 다 추적할 수는 없습니다만 최근에 박원순 시장과 관련한 보도 보세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새로운 사실이 생겨난 것처럼 주신 씨와 관련돼서 보도를 했었던 MBC의 보도가 매우 편향됐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보도만 보더라도 우리 기자 출신들 많이 계시니까 당연히 알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의 주장을 옮겨온 거 아닙니까? 의혹이 있다. MBC 보도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습니다만 일단은 어쨌든 근데 박윤진 전 맨 마지막에 개인적 판단은 편향돼 있다. 이것만 편향됐습니다. 왜냐하면 맨 마지막에 적어도 반론을 담아요. 그건 기사의 기본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담았을 때는 이런 의혹과 관련해서 반론을 담아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반론을 받았는지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서울시가 해명을 안 한 게 아니라 서울시의 반론을 담지를 않아서 그 다음에 다른 기사를 해가지고 아침에 조그맣게 낸 걸로 제가 알아요. 문제가 되니까. 그거는 기본이 잘못됐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그 편향된 이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오게 되면 MBC 사장도 편향된 사람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있다고 봅니다. 국감장에서 물을 수 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려스러운 부분들에 대한 지적하고 할 수는 있죠. 그렇다고 제가 전체 시간을 고용주의 과거 무슨 말을 했는지를 뒤를 캐는 그런 국감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온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호준 의원의 이야기도 살짝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일리 있는 말씀이세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MBC의 구체적인 인사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건 사장이 그러니까 경영 전반에만 대해만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개별 보도에 대해서 이사장이 영향을 미쳤다는 자기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 미쳤다고 한다면 그 증거를 찾아가지고 이사장이 언제 공문을 냈다든지 언제 어느 순간 이 말에서 했다는 이 증거를 가지고 고용주 이사장을 비판하면 그건 타당한 겁니다. 왜? 업무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막연하게 너가 이런 보수적인 극우적인 사고를 가졌기 때문에 너는 부적격하다라고 한다는 것은 저는 구체적이지 않아요. 국정감사에서 신상털이 과거 하는 털이하는 시간 낭비는 좀 아깝습니다. 사실 정말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저도 한마디만 하면 근데 사실 이 말 맞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분 개인의 어떤 그 발언을 보고 저는 이번에 좀 놀랐습니다. 놀랐죠.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기회가 있으면 제가 이념이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물어보겠군요. 아마 공산주의자일 겁니다. 어쨌든 박문진 이사장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대부분의 시청자들인 국민들의 알 거리를 위해서 저분이 저런 사고방식으로 사람을 재단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어제 국감장에서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뉴스 속보 들어온 것 전해드리겠습니다. 과연 타워팰리스 쓰레기 소각장에서 발견됐던 1억 원의 주인이 그 사람이 맞냐 궁금했었는데 타워팰리스 1억 수표 자처자가 실제 주인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수표를 이렇게 조회해봤더니 이사 비용으로 준비했었다라고 주장을 했었던 그 자처자가 진짜 1억 원의 주인이 맞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어젯밤 실제 주인이 다녀갔고요. 이제 1억 원의 수표는 실제 주인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전망입니다. 1억 원 소중히 잃어버리지 않기 바랍니다.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속보가 됐다면 잠깐 긴장하거든요. 큰일이 터졌나. 뭔가 흐뭇한 뉴스여서 기쁘네요. 네. 근데 소각장이라서 깜짝 놀랐어요. 소각장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자처자라는 표현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돈을 돌려줘야죠. 찾아주신 분. 취재분한테는 유실물법에 따라서 5%에서 20% 정도를 보상금으로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예. 안 줘도 그만이에요, 근데? 그분이 청구를 하면은 그때 주면 되죠. 아, 청구를 하면 네. 5에서 20%? 네. 다행이네요. 그분 아니었으면 쓰레기장에 그럼요, 버려야 그럼요. 됐으니까. 20% 주시죠. 뭐. 네, 많이 좀 두둑히 쳐주셨으면 뭐. 좋겠네요. 자,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뉴스 넘어가겠습니다. 돌직구 신문입니다. 줄줄이 친박이에요, 아주 그냥.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권에서. 줄줄이 친박 전향. 권력 풍향계 작동한 것 아니냐 의혹입니다. 경향신문이 썼습니다. 임유선 변호사님이 소개해 주십니다. 네, 경향신문의 권력 풍향계라는 표현이 굉장히 자극적이면서도 야 어떻게 이런 멋진 표현을 쓸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사를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사의 주인공은 바로 원유철 원내대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좀 정리는 중앙일보가 조금 더 잘 돼 있는 것 같아서요. 내용은 중앙일보로 갈 텐데 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출발을 바로 비박에서 했습니다. 예. 지난 2월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러닝메이트로 그때 당선이 됐었고요. 그리고 유 전 원내대표가 사퇴한 후에 추대 형식으로 원내대표로 이제 되셨죠. 그래서 다들 비박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근데 요즘의 행보를 보면 이분이 과연 비박이 맞는가, 오히려 신박으로 돌아선 것 같다라는 게 기사의 취지인데 예. 예를 들어서 하나로 보면 얼마 전에 유엔 방문을 박근혜 대통령이 하셨잖아요. 그때 김무성 대표는 안 갔는데 원유철 원내대표만 거기 가서 마중을 나갔었죠. 그리고 더 큰 거는 뭐냐면 바로 어제였는데요.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발언이 논란이 나왔습니다. 지금 비박과 친박 혹은 청와대가 다투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당 특별기구를 어떻게 만들 거고 그 특별기구의 위원장을 누구로 할 거냐잖아요. 비박 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전엔 항상 사무총장이 위원장을 해왔기 때문에 사무총장이 돼야 된다 쪽인 반면에 청와대 쪽에서는 그렇지 않다. 최고위원을 앉히자 쪽인데 바로 원 원내대표가 최고위원이 되지 않을까 하면서 청와대 쪽에 무게를 실었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 우선 추천 지역에서도 과연 TK를 제외시킬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TK를 왜 제외시켜라고 하면서 또 비박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경향신문의 해석이 재밌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런 모습은 이인재 의원이라든가 김태호 의원이랑 비슷한데 예.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당적을 변경했다든가 철새 논란이 있다든가 국무총리 문턴 낙마가 있어서 이런 개인적 트라우마가 주류 따르기라는 배경이 된다라고 해석을 했더라고요. 원유철, 김태호, 이인재 권력 풍향계가 작동해서 친박으로 트인 것 아니냐 이런 경향신문의 의혹인데 맞습니까? 깜짝이야. 뭐 저분들 정치 오래 한 분들입니다. 예. 뭐 4선, 뭐 원유철 의원은 4선의 국회의원이죠. 도의회 의원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아주 젊어서 20대부터 정치회의는 모르고 살아온 분입니다. 김태호 그 보좌관부터 시작해가지고 젊었을 때부터 정치회의는 생활 본 적이 없는 분입니다. 이제 법조인 했지만 아주 젊은 나이에 정치를 시작해서 젊은 나이에 경기지사까지 했던 대선 후보까지 했던 네. 정치가 몸에 밴 분들입니다. 저분들은 그런 만큼 뭐 권력 풍한계에 민감하다는 것은 그건 글쎄 나쁜 말도 아닐 겁니다. 그렇죠. 정치인들에게는. 그런데 이제 저분들이 그렇게 되는 다 사연이 있겠죠. 개인적인 정치인들의 모든 행동은 다 사연이 있습니다. 본인들만 아는 또 사연도 있고 제3자는 모르는 사연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예. 그런 사연도 작용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친박이든 비박이든 국민들은 뭐 관심이 없고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못되다 이렇게 판단할 것도 없는 그런 건데 문제가 됩니까, 정 의원님? 아무래도 저도 궁금해요. 이 풍향계라는 것이 원래 바람이 불면은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부는지 이렇게 올려놨다가 이렇게 살짝 돌아가잖아요. 바람 방향으로. 그러면 바람 보고서 방향이 이렇게 부는구나.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서 이렇게 이런 그 중진들이 이렇게 살짝 돌면은 그 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또 따라갈 수밖에 예. 없는 어떤 시금석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보입니다. 지금 아까 우리 임변 변호사가 이 사람들의 과거에 좀 트라우마가 있다. 또 그럴 만한 사정이 있다. 안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그럴 만한 사정이 뭘지 굉장히 궁금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원유철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미국에서 돌아올 때 예. 혼자서 그 새벽에 마중을 나가서 반갑게 맞이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 옆에 김무성 대표가 없었죠. 물론 청와대에서 오지 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약간 독자 행보를 보이면서 소위 말해서 뉴 친박 키즈의 선두주자로서의 그런 그 면모를 좀 보이고요. 오픈 프라이머리 관련한 대응에서도 좀 다른 행보를 보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정치적으로 어떤 것을 얻을지는 잘 모르겠고요.
근데 이제 김태우 의원 같은 경우는 이인재 이번에 우동개혁에서 굉장히 앞장섰지만 이인재 의원 같은 경우 당적도 여러 번 변경했지만은 제가 알기로 우리 옛날 돌직구에 다뤘어요. 검찰 예. 수사 받고 계신 거 저 들었거든요. 알고 있고 또 김태우 의원 그 불출마했기 때문에 이번에 공천 룰을 심사하는데 굉장히 중립적인 위치에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불출마 선언과 관련해서도 뒷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본인의 이해관계나 또 검찰 수사 내사 받고 예. 있는데 든 것 같고요. 좀 뭔가 제가 보기엔 약간의 약점이 있는 분들이 약간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반영된 것 같습니다. 권력 풍향계로 살짝 틀어섰다면 언제든지 권력 지형이 바뀌면 다시 틀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과연 이 세 분이 어느 쪽으로 방향을 틀었는지 뭐 조금 더 지켜봐야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를 확 바꿔서 사회 이슈 뉴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돌직구 신문입니다. 급식 비리로 세간의 주목을 받은 충암고 교사와 졸업생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터질 게 터졌다. 터질 게 터졌다. 급식 먹으면 배 아파요. 밖에서 라면 사 먹어요.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매일 차량 2대가 아이들이 먹어야 할 쌀과 김치를 반출했다. 국거리가 모자라서 조리가 안 될 정도였다. 이렇게 말한 진술까지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치사한 게 애들 먹는 거 뺏어 먹는 어른들이 제일 치사한데 충암고에는 애들 먹는 거 뺏어 먹는 어른들만 잔뜩 모였나 봐요. 충암 이제 중고등학교라고 이제 해야지 맞을 것 같고요. 뭐 충암고 사태는 지난번에 보도가 우리가 보도를 해드렸는데 오늘 이제 후속 기사들을 모든 신문들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동안에 나왔던 거 말고 학생들의 반응과 직접 조리를 담당했던 사람들의 증언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그 충암고 학생들은요, 지금 보니까 우선 밥이 모자랐어요. 이게 60년대 군대도 아니고요. 예. 애들이 급식이 되게 부실해서 밥이 모자랐다고 얘기를 해서 하고 식조류가 부족해서 조리가 중단되거나 학생이 밥이나 반찬을 달라고 해도 줄 수가 없었답니다. 예. 그리고 이날도 아이들이 이 일이 있기 전부터도 급식이 부실해서 애들이 담을 타고 넘어가서 예. 바깥에서 라면이나 떡볶이 이런 거를 때우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 사건이 보도가 되니까 그나마 애들이 못 나가게 학교에서 문을 막았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밖에 못 나가게 보도가 될까 못 나가게 이런 상황이고요. 조리원들에 대해서도 지금 증언이 나오고 있는데요. 99년도에 급식을 시작한 이후로 그 급식 시설에 대한 투자가 없어서 예. 환기나 배수가 안 되고요. 이게 옛날에 60년대 전통 재래식 부엌 같은 데서 음식을 조리해왔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영양사들에 대한 증언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 조리 쌀은 이제 18포대 중에서 14포만, 설탕은 주문량에서 70%만 나오고 그냥 했기 때문에 요리사로서 굉장히 괴로웠다. 이게 그냥 기자들이 취재한 내용도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거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보고서를 작성한 내용을 기자들이 취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교육청이 밝힌 내용입니다. 직접 한번 보시죠. 충암고 교직원 급식 관련 업체 관계자 진술. 첫 번째, 가장 심각한 게 식자재 외부 반출 문제입니다. 이렇게 진술했네요. 매일 차량 2대가 와서 정확한 차량 개수까지 말합니다. 쌀과 김치, 감자 등 식재료를 창고에서 어디론가 실어가는 것을 봤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감사 기간엔 그 차가 안 오더라고요. 충암고에서는 식자재 빼돌리기로 4억 이상의 이른바 쌈짓돈, 주머니돈을 챙긴 비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매일 쌀 20kg짜리를 20포 주문하고 14포만 사용했다. 나머지 6포는 그럼 어디로? 식용유 7통을 주문하면 3, 4통만 쓰고 나머지는 학교 밖으로 날랐다. 그러면 남은 3통 갖고 조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폐유 상태의 식용유로 아이들에게 튀김을 내서 먹였던 사태가 나온 것 아닐까요? 두 번째는 급식 부실 문제입니다. 이렇게 진술했네요. 어떤 날은 식재료를 빼도 너무 많이 빼서 국거리가 모자라서 조리가 안 될 정도였다. 아까 정성 의원님 밥이 모자랐다 이런 말 했고요. 위생불량 문제도 있습니다. 행주는 해질 정도로 빨아 사용했다. 냅킨은 교사 식당에서 소량 사용하고 학생들은 사용을 안 했다. 임일순 변호사님, 네. 사실은 고등학교, 중학교 때 아이들이 얼마나 배고플 때입니까?
제대로 잘 삼시세끼를 먹어도 돌아서면 배고플 때 아닙니까? 성장기일 때. 그렇죠. 지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충암고 중고는 홈페이지에 조목조목 다 반박을 했어요. 잠깐 언급을 해드리자면요. 식용유는 불순물을 걸러서 2번까지는 사용했다. 그런데 3탕은 전혀 한 적이 없다. 라든가 그리고 뭐 식재료, 식자재비를 빼돌렸다고 하는데 그거는 학생 수가 해마다 줄어서 차이가 생기는 것뿐인 거지 우리가 빼돌린 게 아니다라고는 했다는데요. 전 여기서 이 진술에서 가장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진술은 이 조리원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영양사들. 학생들의 진술도 뭐 사실 그렇게 많이 믿을 수는 없습니다. 저 때를 그때 돌아다 보면은 항상 당연히 배고팠고요. 늘 급식에 대해서는 80% 이상이 불만을 표했어요. 늘. 예. 그랬어요. 그땐 그럴 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100% 믿을 수는 없고요. 이 학교 측 주장도 당연히 학교 입장에 경도된 주장이겠죠. 그런데 이 음식을 실제 만들고 날랐던 조리사들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은 우리가 충암 중고에 있는 게 싫다. 우리가 왜 이렇게 부실한 곳에 있어야 되느냐. 음식이 다 빼돌려지더라. 애들한테 미안하더라. 원래 튀김 요리는 일주일에 2번 정도만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튀김 요리가 빠르고 싸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3-4번 나가야 되더라. 라는 증언들이 속속 들어 나오는 걸로 봐서 지금 이 충암 중고의 비리 급식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네. 엄하게 조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시교육청에서는 이 충암 중고가 이미 사들인 식재료를 밖으로 빼내는 등의 수법을 통해서 4년간 급식비 총 4억 1,035만 원을 횡령했다라고 밝혔었는데 박용진 전 대변인, 네. 지금 보니까 매일 차량 2대가 와서 쌀, 김치, 감자, 식재료를 창고에서 어디론가 실어가는 것을 봤다.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뭐 사학비리 이러면 뭐 교사 채용에 관련된 비리, 예. 학교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뭐 학교 부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비리, 여러 비리 형태가 있는데 이 사건의 지금 충격적인 건 김진 기자가 얘기하신 것처럼 먹는 거 가지고 장난하는데, 그러게요. 그것도 게다가 우리 아이들이 먹어야 될 돈에서 그렇게 빼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급식비와 관련돼서는 저거는 국민 세금으로도 지원이 되고요. 아이들이 또 급식비도 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쨌든 어쨌든 공금, 그리고 아이들이 당연히 아이들에게 학부모들이 된 아이들에게 돌아가야 될 정당한 비용들이 빠져나갔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충격적이고 사실상 범죄 행위라고 좀 보거든요. 사건의 발단은 원래 어제도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충암고의 교감 선생이, 모 예. 교감 선생님이 급식비 내지 않은 아이들은 밥 먹지 마라, 뭐 이렇게 저처럼 얘기는 안 했겠죠. 밥 먹지 마, 뭐 이렇게 얘기하셨겠죠. 그랬는데 그 얘기한 것 때문에 사회적인 충격이 있었고 그와 관련된 조사를 하다 보니 이런 내부 비리들이 있는 거예요. 임 변호사님 말씀 정확하게 해주셨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런 과정에 참여했으나 상황을 정확하게 이야기했을 때 본인에게 이익이 되지 않거나 예. 이익이나 피해가 따로 오지 않는 이미 관둔 분들이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1명, 2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중복적으로 이 상황을 증언한 걸로 봐서는 지금 별도의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은 교육청에서 조사권만 발동해서 확인한 정도가 이 정도라 그러면 검찰에 고발을 했다고 하니 당연히 그 범죄 행위 전체가 좀 드러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사학 명문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전 왜 동문회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나 했는데 마침 총동문회와 학부모들이 비상대책위를 구성해서 이와 관련된 조사를 진행할 거라고 그렇군요. 합니다. 예. 아니, 오늘 아침에 조간신문에 보면 식재료가 어디론가를 갔다 그러잖아요. 빼돌려서. 어디로 간 것 같아요? 바둑도장으로 갔다. 지금 본인이 이렇게 이상하죠. 바둑도장으로 갔다는 것이 내가 너무 이상해서 왜 식재료가 바둑도장으로 갔는가 너무 이상하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충암이 야구 명문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유명한 바둑 명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관계를 그냥 이렇게 누군지 추론을 할 수가 있어요. 뭔가 바둑 도장과 어떤 밀거래나 이런 것이 있지 않아요. 물론 바둑 도장은 부인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차가 실려갔으니까 그 차를 운전했던 기사만 우리가 만약 검찰 수사가 들어가서 알아본다면 이 식재료가 어디로 갔는지 다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예. 분명히 조사를 해야 되고요. 또 오늘 신문에 이렇게 보면은 충암고가 굉장히 사학 명문이지만 또 그 이면에 그 사학 비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횡령 사건이 있었고 지금 이 급식 비리를 주도한 이사장도 그래서 지금 이사장에서는 물러나 있는 전직 이사장이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좀 황당했던 거는 이 기사예요. 충암고가 2008년 4월에는 모쌀 권리 보장하라 하는 슬로건이 걸렸답니다. 예. 모쌀 권리를 보장하라. 이게 다 남자 학교거든요.
그 슬로건이 길목에서 시위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무슨 물인가? 그랬더니 화장실 문제입니다. 이 700명이 쓰는 남자 중학교 4층 건물에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1층에. 어허.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급하면 이제 1층으로 뛰어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내려가지 못하고 애들이 2층에서 건물에서 나와서 가야 되는데 2층 쭉 내려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그 화장실을 갈 때는 애들이 반드시 1층을 통과해서 가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1, 2층에 교무실하고 행정실이 있기 때문에 지나가지 말라고 일단 애들이 밖으로 나간 다음에 별도로 화장실을 된 그 건물 계단을 통해 가지고 올라가기 때문에 애들이 못 살 권리를 동원하라, 보장하라 할 정도로 시위가 벌어질 정도로 학생과 학교에 대해서 이 시설에 대해서 학교가 투자하지 않았다는 그런. 이게 우리나라 사학의 문제 중에 하나의 생계형 사학이 있습니다. 생계형 사학. 그러니까 처음에 사학은 정확히 재단입니다. 재단은 사회 기여하기 위해서 학교를 만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설립자는 그런 식으로 만드는데 내려오면서 가족들이 거기에 달라붙어 가지고 이사장 월급 받아먹고 학교장 월급 며느리는 뭐 행정실장 아들은 교장 하면서 월급 받아먹기 위해서 전락한 외부 투자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생계형 사학재단 부모가 만든 그것을 써서 뜯어먹는 식으로 생계형 사학재단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에 대해서 진짜 조사하고 정말 생계형을 하면 학생들 무슨 죄입니까? 지금 우리나라 문제는 뭐냐면 내가 중앙고를 가기 싫어도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왜 내가 가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생계형 사학재단 조사해서 이 부분에서 국가가 개입하고 정 안 된 국가 인수하는 방향도 모색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먹는 급식과 식재료에 이런 심각한 비리가 있으면 결국 우리 아이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됩니다. 마침 제가 이번 주 일요일 먹거리 엑스파일에 방영되는 내용도 학교에서 아이들이 먹는 이 매점빵이 얼마나 형편없게 제조되는가에 대해서 취재를 하고 있었는데 또 이 충암고 이 급식 비리 사태가 터져서 여러 가지로 지금 마음이 착잡한데 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만든 다음 돌직구 신문입니다. 아니 요즘 제가 지방 취재나 출장을 가보면요, 안영환 전 의원님, 효녀 심청이랑 홍길동 콩쥐는 전국에 다 있어요. 많아요. 그러니까 홍길동이죠. 아니 제가 알기로는 심청이는 황해도 사는 심청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 전북 곡성까지 내려갔습니까? 이제 심청계는 본래 황해도 황주 땅에 사는 모 씨가 뭐 심씨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황해도 황주 하니까는 해주 인근. 그래서 이제 떨어져 준데 내가 그 임당수 하니까는 옹진군에서 경기도 옹진군에서 야 그러면 우리 동네 아니야 해서 옹진군에서 뭐 이제 자기 지역을 하는데 최근에 곡성에서 그러니까 옹진까지는 제가 어떻게 이해가 되는데 곡성은 좀 멉니다 솔직히. 곡성이랑 심청이는 동명이인 아니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야기는 뭐냐, 곡성에 원홍장이란 전설이 있습니다. 원홍장이란 사람이 여자가 팔려가지고 중국에 갔다가 아버지가 장인이었는데 중국에서 볼 보내가지고 이제 아버지 눈을 뜨게 했다, 이 전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설에서 심청전이 비롯됐다. 그러므로 곡성이 심청의 고향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곡성에서 배를 타고 가기 좀 멀긴 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흥부전, 만약 흥부전은 전라북도 남원인데 면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어요. 야영면과 안올면 싸움을 하다가 이렇게 정리했답니다. 정리한 내용이죠. 그러면은 야영면은 이제 인올면은 흥부의 고향이고 야영면은 흥부가 부자가 된 산 지역을 서로 나눠 가지자. 재미가 다녀간 뒤. 재미가.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했다든지 또는 뭐 홍길동 고향은 전남 장성인데 강릉에서도 무슨 소리냐? 여기도 홍길동 고향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미부인, 뭐 백제에 나온 설화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도미부인은 이미 보령에서 우리는 도미부인의 고향이다. 그래서 이제 도미 무슨 뭐 축제도 하고 뭐 이런 거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남시가 뒤늦게 나타나서 도미부인은 계로왕과 관련된 이야기다. 계로왕이 어디 살았느냐? 백제의 옛날 수도는 하남이다. 그러므로 하남이다. 해서 또 이제 거기다 무슨 비석을 뭐 세우고 동상을 세우는. 그래서 서로 물론 이제 이렇게 된 건 역시 스토리 때문입니다. 스토리가 있으면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서로 자기 스토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글쎄 선의의 경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어거지 주장을 하면서 관광객 끌어내기 작전. 어거지라면 김재신은 억울해요. 대학에 용역도 줬던데. 흥부나 뭐 콩쥐팍쥐는 뭐 다 그 근처예요. 뭐 충남 보령 도미부인, 뭐 홍길동은 또 그렇다 쳐도 근데 선생님들 이 심청이는요.
전남 곡성은 좀 심했어요. 왜냐면 정세윤 위원님 분명 고전에도 황해도 땅, 황해도 땅에 살고 있는 힘청이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황해도 황주와 인천 옹진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같으니까 뭐 같은 동네가 볼 수가 있는데 바닷가 뛰고 전남 곡성 군수님 좀 심했네요. 그 심청이 아까 얘기했지만 오리지널 원본에 그런 전설이 전남 곡성에 있으니까 우리가 오리지널이 맞다는 얘기고요. 홍길동하고도 아까 동해번쩍 서해번쩍인데 맞습니다. 네. 이제 홍길동은 원래는 소설에서는 전남 장성으로 나오지만 허균의 고향이 저자인 허균의 고향이 강릉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자가 있는 우리가 지은 곳이 맞다 해서 이제 동으로 번쩍해서 갔습니다.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지자체들이 굉장히 필사적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비자체들 다 재정이 어렵거든요. 관광이나 스토리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유명한 시인이나 그쪽에 뭐 전설 이런 것들을 갖다 생가를 복원하고 꾸며서 이게 스토리를 입혀가지고 하는 것이 굉장히 경쟁이 붙었습니다. 네. 굉장히 잘하는 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백산맥, 그러면 태백산맥 관련한 그런 문학관 같은 거를 지어서 유치를 하거든요. 이것도 이제 어떻게든 지방에서 먹고 살려고 하는 그런 거와 또 이런 걸로 어떤 지적을 홍보하려는 지자체장, 민선 지자체들의 어떤 그런 것이 결합된 나오는 현상이죠. 뭐 우리 고전 소설과 우리 고전 문화 발굴하고 주목하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어디가 소유권 다툼 진지하게 벌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피날 기사로 인사드립니다. 잠깐만요.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면요. 기다란 오래된 육교가 있습니다. 35년 된 육교, 노량진 육교가 있는데 그 육교가 철거됩니다. 오늘의 피날의 기사입니다. 고시생들끼리 저기서 만나서 연애하던 그런 기억도 많을 거고 또 노량진 수장시장에서 딴가게 생선회 신선하게 먹으러 갔던 추억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옆에 이 고시촌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전통시장이 있기 때문에 시장 상인들이 새벽에 생계를 위해서 저 다리를 건넜던 추억들도 각기 많을 텐데 35년 된 노량진 육교가 철거가 됩니다. 그래서 철거를 앞두고 저 추억의 게시판에 애틋한 메시지가 빼곡히 지금 차고 있다는데 뭐 예를 들어서 시험 합격까지 1년간 건널목이 돼줘서 고마워 자랑스러운 경찰이 될게 이런 메시지도 있고 딸 걱정에 걸어본 육교야 우리 딸 공무원 시험 꼭 합격하게 해주렴 이런 메시지도 있는데 이민선 변호사님 노량진 육교에 많이 왔다 갔다 건넜잖아요. 그때 작년에 우리 회식하러 노량진 육교도 가서 같이 걸었던 기억 나잖아요. 네. 근데 육교라는 것이 참 제가 이제 다르지만 사법연수원에서 저 숙소까지가 육교가 있었어요. 예. 건널 때마다 되게 묘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세상으로 건너는 느낌? 단순히 차가 지나는 도로 위가 아니라 거기 위에서 걸을 때는 내가 이 세상, 이 공간에서 저 공간으로 연결되는 하나의 통로이자 세상을 내려다보는 또 하나의 새로운 공간이라는 느낌을 주었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시민들이 더 애틋해서 뭔가 추억이 남는 메시지를 남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쨌든 추억을 다시 상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육교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참 행복한 일입니다. 35년간 수고 많았습니다. 노량진 육교 잘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더욱더 풍성한 뉴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